은밀형 covert 나르시시스트가 있는데요. 이 유형이 사실은 대학의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이들은 겉으로는 착한 척, 피해자인 척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반응하지 않는 회색 돌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어떠한 자극에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알아챌 수 있는 말투, 행동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유형을 좀 알아보고요. 이 유형에 따른 대처법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는요,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과도 같은 존재를 끊임없이 찾는데요. 이 잘못 걸리면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나르 상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죠. 이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흔한 유형인 과시형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최고야를 외치고 다니기 때문에 칭찬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심을 담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칭찬할 땐 꼭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적에 공을 돌려주세요. 팀장님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업무 관련 연락이나 지시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받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땐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발뺌하는 게 특기거든요. 다음으로는 은밀형 covert 나르시시스트가 있는데요. 이 유형이 사실은 대학의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이들은 겉으로는 착한 척, 피해자인 척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은밀형 나르시시스트인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의 괴롭힘 방식은 이 과시형과는 또 다른데요. 예를 들면 말 한마디, 뭔가 나에게 무관심한 태도, 집단에서 나를 배제하는 것 같은 뉘앙스나 뒷담화, 정보 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은밀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기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딱히 뭐라고 찝어서 비난할 만한 거리를 안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당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반응하지 않는 회색 돌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어떠한 자극에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표현도 최소화하고 업무 지시가 있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정도의 짧은 반응만 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분에게 나의 개인정보나 개인적인 감정, 생각, 경험들을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회색돌 방법도 오래 지속되다 보면 스스로 정서적 고립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상사가 내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고 느끼면 더 큰 괴롭힘이나 조종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 스스로 견디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꼭 정신과를 찾아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세 번째, 독재자형 나르시시스트인데요. 이분들은 권위와 통제로 상대방을 억압합니다. 이분들은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데요. 이 거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나의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심리 기저에는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숨어 있어요. 이분들의 과거를 거슬러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기 조절 능력, 현실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세상은 언제나 내 편이고 나에게 우호적이어야 된다는 이런 무의식적인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되는데요. 이런 기대를 갖다 보면 외부로부터의 작은 부정적 반응도 견디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에 이 사람들한테 누군가 그건 좀 힘들겠네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그 일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별로야 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감정은 수치심과 공포로 이어지죠.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해석이 거절에 대한 감정적인 과잉 반응을 나타내게 하고요. 선제적인 공격을 취하게 합니다. 권위와 통제로죠. 이런 상사에게는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일 거예요. 이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거는 휘발유에 불을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좀 부당한 요구를 했어요. 이때 이건 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 누구님 이 업무는 A팀의 영역인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대응하는 거죠. 일단은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척 하세요.
이들에게 보고할 때는요, 상사 의견이 다를 때 제 생각은요,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팩트, 숫자만으로 무미건조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마지막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형 나르시시스트가 있는데요. 이 유형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는 왜 날 몰라주니? 라면서 끊임없이 징징댑니다. 이들은 대부분 세상이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함을 느끼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억울함이 자주, 깊게, 그리고 일관되게 반복이 된다면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피해의식형 인간으로 봅니다. 나는 약자야 라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내가 상사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타인을 조종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사에게는 절대로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주면 안 됩니다. 이들의 하소연에 공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24시간 상시 대기 중인 AI 인공 챗봇의 신세가 될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힘드시겠네요 정도의 짧은 공감 후에 그런데 아까 말한 프로젝트 건은 어떻게 할까요? 라면서 칼같이 업무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간혹 인사팀이나 더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좀 매우 다르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회사 내에서 평판도 좋고 성과를 잘 내는 에이스라면 인사팀은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미지의 쌍둥이 언니 미래가 그 좋은 예죠. 회사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당신을 문제 하나 회사 분위기를 해치는 나쁜 직원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악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녹취, 동료의 증언 같은 걸 충분히 확보했고 회사가 또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곳이라면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단 이때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암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나르시시스트 상사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먼저 기록하세요. 상사가 내뱉는 모든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적인 발언, 아이디어나 실적을 빼앗겼다면 그 순간들을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들은 사람들까지 빠짐없이 모두 꼼꼼하게 기록해주세요. 녹취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사와의 감정적 거리두기 연습도 필요한데요. 상사가 나한테 공격적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공격이 아닌 증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하면서 많이 트레이닝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불쌍한 사람, 증상이 또 시작됐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상사의 문제는 상사의 문제로,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가져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멘탈 관리의 핵심이죠. 마지막으로는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혼자서 참고 소갈이 하지 마세요. 회사 밖의 친구나 가족, 멘토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해보세요. 또 정신과나 심리상담소를 찾는 것도 좋아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회사 밖에서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운동도 좋고 취미생활,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경험을 통해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통제감을 되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내가 스스로 심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도망치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때의 도망은 도망이 아닌 전략적 후퇴이자 새로운 시작이 돼야겠죠. 대신 퇴사를 결심할 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잠을 잘 못 자거나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두 번째로 더는 이 회사에서 내가 배울 게 없고 내 커리어가 멈춰버렸다는 확신이 든다면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 그만두는 용기를 내는 게 좋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줄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나뿐이니까요. 나르시시스트 상사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은요,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고요.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힘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요.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